이스라엘이 이란을 선제 공격합니다. 자, 이란이 우와, 날아오는 거 봐. 너무 무섭다. 기습 공격을 합니다. Israel launched Operation Rising Line, a targeted military operation to roll back the Iranian threat to Israel's very survival.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뭐 국내 문제는 거의 손도 쓸 수 없을 만큼 그렇죠. 국제 문제에 워낙 많이 지금 사안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것 같은데 이 상황 속에서도 잊지 않고 과거의 브로맨스 사이였던 김정은에게 러브레터를 보낸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에 자신감을 얻었죠. 그러니까 이란의 핵 문제, 이스라엘과의 분쟁 문제를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개입해서 일단락지었다라는 자신감이 붙었고 계속해서 이제 최근 백악관 기자 브리핑에서 김정은, 북한, 한반도 문제를 의도적으로 계속 거론하고 있거든요. 그 와중에 지난달 6월 11일에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가 이런 의혹을 보도한 거예요. 어떤 설에 대해서 보도했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은에게 여러 차례 친서를 보내려 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김정은에게 보내는 이 친서의 초안을 직접 잡았다. 그리고 여러 차례 친서 전달 시도를 했지만 뉴욕에 있는 북한 외교관 차원에서 정중히 수령을 거부해서 돌아왔다. 라는 이 보도를 터뜨린 겁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백악관이 이에 대해서 인정도 부인도, 긍정도 부인도 하지 않는 기자들 용어로 NCND 자세를 그 인정이잖아요. 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걸 긍정으로 보거든요. 김정은과의 서신 교환을 했느냐, 편지를 보냈냐라는 이 백악관 출입 기자 질문에 대해서 백악관 이 캐롤라인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의 서신 교환에 여전히 수용적이다. 특정 서신 교환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직접 답하시도록 내가 남겨놓겠다. 이런 여운을 남긴 거죠. 운을 띄운 거죠. 그러면서 미국 이 언론에서는 백악관이 사실상 친서를 보냈다라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하는 분위기입니다. 자, 근데 어찌 보면 이 트럼프의 일방적인 좀 짝사랑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왜 김정은은 트럼프의 이 러브레터를 안 받아주는 겁니까? 그러니까 김정은이 트럼프의 편지를 받지 않았다는 건 아직 때가 아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김정은이 북미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하노이까지 갔던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북한의 상황을 놓고 보게 되면 북한 주민들이 굉장히 환호를 했습니다. 예. 이제는 좀 제재를 해제하고 좀 살 길이 트였구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그리고 그때 이제 김정은이 갈 때 뭐 김정은 동지께서 전위순의 상봉을 위해서 평양역을 출발하셨다라고 대소특필을 냈습니다. 노동신문에 한 5페이지, 6페이지 정도 사진이 쭉 깔렸거든요. 돌아올 때 보니까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친선 방문으로 탈바꿈을 했습니다. 아무런 성과도 없으니까.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다시 만난다고 해도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자기한테 득이 되는 건 하나도 없단 말이죠. 근데 대신에 반대로 놓고 보게 되면 트럼프한테는 득이 되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자기가 이제 한반도를 핵 위기로부터 구원해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아마 자랑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김정은으로서는 득실 관계를 봤을 때도 자기가 둘러리로 이제 뭐 트럼프만 띄워주는 격이 되니까 자기한테 손해만 나는 거죠. 군사력이 아니라 외교력을 보여줄 수 있고, 군사력이 아니라 외교력을 보여줄 수 있고. 왜 웃는 거야? 뭐 외교관 동지의 뭐 말이 맞긴 맞습니다. 뭐 조금은 맞는데 내가 우리 트럼프 형님의 러브레터를 받지 않는 이유는 또 다른 게 있습니다. 바로 이 짭정은이의 마음이 이 트럼프 형님이 아니라 다른 남자에게 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짭정은이의 마음이 향한 그곳은 바로 누구냐? 바로 I love you 부진 형님. I love you 부진 형님. 제가 부진을 사랑하는 게 죄가 된다 해도 I love you 이상입니다. 자, 이거는 트럼프 형님한테 다시 갖다 주라.
지금 이거 보니까 저는 지금 하트 페어링 있죠. 하트 페어링을 좀 보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채널 A에. 네. 이 뭔가 사랑의 짝대기가 서로 어긋나가지고 약간 좀 이런 것 같거든요. 아니 뭐 그렇다기보다 뭐 여러분들 다 연애를 해보셨겠지만 이거 밀당하는 거 짜증나거든요. 내가 널 책임져 줄게. 날 따라와. 이런 연인이 정말 끌리게 되는 거거든요, 솔직히.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김정은 입장에 봤을 때도 이제 밀당하는 트럼프가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김정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 손을 잡아. 내가 널 책임져 줄게. 하는 한 남자에게 자기의 사랑의 짝대기를 돌립니다. 바로 푸틴인데 지난 6월 11일이었죠. 이날이 이제 러시아의 날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소련이 붕괴된 다음에 러시아 연방이 부활된 러시아의 국경일이에요. 휴일인데요. 이날을 맞이해서 우리 또 김정은이 푸틴에게 공개적으로 러브레터를 보냅니다. 러시아 연방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각하. 나 자신의 이름으로 당신과 당신을 통해 형제적인 러시아 정부와 인민에게 뜨거운 축하와 동지적 인사를 보냅니다. 나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언제나 당신 그리고 러시아 연방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김정은. 야. 김정은. 야. 왜? 징그럽대요. 그렇지. 징그러. 예, 요즘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이 둘 사이가 좀 더 끈끈해지는 느낌이에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6월 17일 날 김정은이 러시아의 쿠르스크 지역에 공병 병력과 그다음에 군사 건설 인력을 파견하기로 한 겁니다. 이제 쿠르스크 지역이 원래 우크라이나군이 잠시 점령했었지 않습니까? 그거 떠나니까 거기 아직도 많은 지뢰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뢰를 제거하는 데 약 1,000명의 병력들, 그다음에 파괴된 우크라이나의 공격으로 파괴된 인프라를 갖다 재건하기 위해서 그걸 갖다 재건하기 위한 또 건설 인력 5,000명. 그래서 모두 합쳐가지고 6,000명의 인력을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지뢰 제거 그리고 정확히 얘기하면 철거지. 인프라 재건까지는 모르겠네요. 아무튼 철거까지지.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보통 전쟁이 되게 이익이 되는 건 언제냐면 바로 재건을 할 때. 예. 그래서 일종의 뭐 지금 일단 말씀하셨듯이 이게 뭐 철거지 재건까지는 아니지 않냐. 아마 지금 아직도 교전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완벽한 재건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고요. 실제 이제 사실 제가 성격을 보고 있으면은 이런 겁니다. 일단 전쟁에서 지금 영토를 획득을 했잖아요. 획득한 영토를 확실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요새화를 해야죠. 그러니까 기존에 점령한 지역에 대해서 더욱더 많은 부분들을 방비를 강화하는, 방어선을 더욱 구축하는 그런 활동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접근을 하다 보면은 결국 북한이 이 소위 전후의 재건 사업에 들어가서 돈을 벌게 될 가능성은 더욱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것도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왜 이 시점에서 6,000명을 공병이라는 이름으로 보냈을까? 그것도 한번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보면은 쿠르스크 지역이 푸틴이 완전 탈환 선언을 4월 26일 날 했거든요. 네네. 그리고 나서 5월 20일 날 쿠르스크를 방문을 해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경제 특구로 지정을 하고 복구를 하겠다라는 걸 이제 발표를 하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6월 17일 날 쇼이구가 와서 지금 6,000명을 보낸다라고 하는데 사실상 이 지역이 완전히 전쟁이 끝난 지역이냐, 완전 회복을 했느냐 아니거든요. 아, 그래요? 이 아닌 지역에 지금 보면은 6,000명을 보냈다라고 하지만 사실상 북한의 그 군인들이 공병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사실상 이 6,000명 중에 딱 정말 1,000명만 지뢰 제거에 들어갈 것인가 퀘스천이라는 거죠. 그치. 여전히 다른 우크라이나 지역에서의 그런 전쟁 부분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러시아 입장에서는 추가 병력이 필요한 거고 이런 공병이라는 이름하에 이들을 킵하고 있는 그런 목적도 있다. 전략적 요충지니까 공병이라는 이름으로 들어가지만 사실은 이제 상설 예비군처럼 주둔시켜 놓고 또 다른 교전이 벌어질 때 바로 전투 병력이 될 수 있는. 이게 6,000명이잖아요. 근데 이 숫자가 공교롭게도 지금 북한이 쿠르스크 지역에서 잃은 사상자 수랑 일치하거든요. 맞아요. 그걸 딱 메꾼다라는 거고 명목만 그런 거고 그다음에
예컨대 또 그렇게 공식적으로 발표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승전이라고 하는데 여전히 북한군의 병력이 필요한 거야? 이런 말이 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지뢰 제거라는 게 완전히 평탄화돼서 이미 평화가 왔거나 이랬을 때 들어가서 하는 거지. 지금 지뢰 제거할 때는 뭐냐면 진경로 앞에 있는 대전차 지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뭐 지뢰 제거한다면 그거를 갖다 돌격하기 전에 거기다 사람들 밀어넣는다. 저는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고 실제로 뭐냐면 여름에 러시아군이 지금 대공세를 지금 기획하고 있거든요.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 필요한 병력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면 왜 지금 김정은과 푸틴이 이렇게 점점점 밀착해지냐? 그 답은 세계 지도에 나와 있습니다. 자, 제가 세계 지도를 띄워봤는데 자, 일단은 핵탄두 170여 개를 보유한 인도와 파키스탄이 최근 정면 충돌을 펼치면서 이러다 핵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제기됐었고 아시다시피 이스라엘과 이란 모두 다 핵을 보유하고 있어서 이거 자칫 3차 세계대전으로 번지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제기됐던 충돌도 있었죠. 그리고 최근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역시 핵을 보유하거나 보유했던 국가들 간의 분쟁이잖아요. 그런데 전쟁이 길어졌는데 최근 우크라이나가 기습적인 작전으로 러시아의 본토를 대규모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몸도 마음도 상처를 입은 거죠. 타격을 받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이 끝나가는 막바지에 북한의 어떤 재래적이고 물리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라는 것을 러시아 푸틴도 최근에 절감했기 때문에 이 둘이 더 최근 가깝게 지낼 수밖에 없는 거죠. 어쨌든 이제 푸틴 입장에선 지금 북한의 이 파병 소식이요. 사실은 무척이나 반가울 겁니다. 이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승세가 이미 기울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아주 기발한 우크라이나의 군사작전이 벌어지면서 러시아가 혼란에 빠지는 일이 있었죠. 그 작전이 우크라이나판 트로이의 목마 작전이다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혹은 전쟁의 판도를 바꿔서 뭐 제2의 진주한 공습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전 세계를 충격으로 물들였던 그 사상 초유의 우크라이나의 기습작전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우크라이나가 드론을 동원해 러시아 공군 기지를 기습 공격했습니다. 화물 트럭에 게임 같은. 천장에다가? 돈이 참 부피가 작으니까. 옛날에 SF 영화에서 보던 거예요. 게임 같은. 천장에다가? 돈이 참 부피가 옛날에 작으니까. SF 영화에서 보던 거예요. 신기하네. 저리 보시는구나. Готували операцію більш ніж 1,5 роки. Планування, організація, всі деталі були ідеально підготовлені. 어머, 어떡해. 이게 지금 우리가 보면 뭐 영화 같은 장면들이 나왔는데 이게 뭐 제2의 진주만 공습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어요. 진주만 공습이 전쟁의 판도와 양상을 바꾼 건 맞죠. 근데 그 제2의
진주만 작전과는 또 성격이 확연히 달라요. 전 더 기발하다고 봐요. 이건 러시아에게 굉장히 회복 불가능한 치명 상처를 입힌 작전이었거든요. 어떻게 엄청난 거리를 4,200 드론이 날아가서 러시아의 본토를 공격했을까? 아마 러시아 푸틴 입장에서는 상상을 못했을 거예요. 우크라이나가 드론을 잘 다루긴 하지만 거리가 워낙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드론이 물리적으로 날아오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맞죠. 푸틴의 어떤 방심, 러시아군의 방심을 우크라이나가 역이용한 거죠. 세상에. 화물 트럭에 특수 설계된 목재 상자에 숨겨져 있는 드론을 대거 실은 다음에 우크라이나 이 작전 요원들이 트럭 운전사에게 드론이 실린 목재 상자를 러시아의 공군기지 근처까지만 옮겨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여기서 더 압권은 이 운전했던 트럭 운전기사들도 러시아 운전기사들이었는데 저 안에 이 공격용 드론이 숨겨져 있다는 걸 모른 채 러시아 트럭 기사들이 공군기지로 배달해 준 거죠. 트로이의 목마 같다. 이게 앞으로의 전쟁 양상을 완전 180도로 바꿀 거예요. 이게 가성비 짱이거든요. 이게. 그러네요. 러시아군의 피해만 봤을 때 공식적으로 7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화 9조 7천억 원이에요. 그리고 당시에 우크라이나가 썼던 이 드론 비용은 한 20만 달러가 좀 넘거든요. 한 3억 정도예요. 3억 투자해가지고 9조 7천억을 날린 거. 이런 가성비가 어디 있어요? 근데 얼마 하지도 않는 거네. 이게 작전이 이제 오페라차 파브스치나 그래서 거미줄이라는 제목이거든요. 그래서 왜 그렇게 붙였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서 이제 2개 보내고 저기 보내니까 뻗어나가는 게 거미줄 모양인 것 같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차피 러시아 전역이 우리의 드론망이다. 그런 말에 공급돼 있어서 아마 이런 뜻을 좀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 반을 투자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작전인 거죠. 게다가 이게 더 놀라운 게 뭐냐면은요, 이겁니다. 지금 이게 드론이 움직이려면 기본적으로 이 인터넷에 연결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럼 이게 인터넷망 뭘 썼냐? 러시아 안에 들어서 러시아 4G망 써가지고 해서 이걸 쓴 거예요. 우크라이나가. 그러니까 러시아 상용 통신을 써서 해킹이 아닙니다. 미국 위성도 아니고? 미국 위성도 아니고 휴대폰망 같은 걸 썼다는 거잖아요. 우리 그치 휴대폰 가입해가지고 그냥 쓰듯이 그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대방의 적국의 인프라를 그대로 활용해서 군사적 작전을 한 거기 때문에 이거 자체는 사실 엄청나게 공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닌 게 지금 대한민국 안에 예를 들어서 적 정보원이 들어와서 중국제 드론 같은 걸 잔뜩 사가지고 거기서 조립해서 똑같이 작전한다. 그다음에 우리 무슨 뭐 SK니 KT니 망 써가지고 공격한다. 그대로 당해요, 우리도.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가능성을 거의 2년 전 정도부터 뭐 정보 당국에 계속 연락하면서 이거 우리 준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게 진짜 실제 우크라이나 쓰는 거 보니까 기가 막힌 거죠. 운전사들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거 봤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막 몰고 가다 목적지까지 가는데 그 공군기지쯤 가니까 전화가 올려가지고 잠깐 거기서 좀 멈추라고 전달할 말이 있다고. 보고 있구나. 딱 멈췄는데 갑자기 뚜껑 쫙 열리고 쭉 혼자서 막 올라가는 날아가는 거예요. 얘네들이 막 황당해하고 황당해요. 어떤 애는 막 올라가 그래가지고 못 날아게 하려고. 아, 그 컨테이너 자체가 거기 거야? 어떻게 하려고 막 이러기도 하고. 컨테이너의 윗부분에 살짝 숨겨놨어요. 그래서 그게 열리면서 날른. 아니 이제 궁금한 게 있는데 러시아군은 이렇게 비싼 이 전투기들을 왜 다 다른 데 안 넣어놓고서 왜 바깥에다 두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그러니까 일단 얼만큼 이 기체들이 중요한가 얘기를 하면은요, 일종의 전략 폭격기죠. 핵을 투발할 수 있는 폭격기예요. 그 중에서 가장 핵심 TU-160 같은 이 폭격기는 백조라는 이름을 가졌고요. 우리 저기서는 나토에서는 이제 블랙잭이라는 코드명을 부르는데 이게 그러니까 러시아 공군력, 러시아 핵무력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폭격기예요. 날개가 쫙 펴지고 그래서 우리가 무슨 뭐 B1이라고 미국 폭격기를 중호의 백조라고 그러는데 실제 백조는 얘입니다. 그래서 무려 폭장량이 45톤이에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 미국의 폭격기들이 폭탄을 이제 지금 장착하는 게 한 8톤 요 정도 수준인데 그거 거의 2배 가까운 수준이에요. 엄청나게 큰 기체. 그러니까 러시아의 자존심입니다. 근데 자존심을 왜 노상에다 두냐? 왜 그러냐? 비 맞고 눈 야, 맞고. 이게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데 이게 어디 감히 이거 우크라이나들 거기 때릴 수 있는 거 능력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그냥 거기 놔도 돼. 안전방식. 워낙 안에다 안전하니까. 넣어놨어야지. 이게 왜 그러냐면요. 근데 이게 뭐 러시아가 무슨 뭐 생각이 없다 막 되게 편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보실 게 아닌 게요. 미국도 똑같아요. 미국도 스텔스기 같이 약간 민감한 것만 제외하면 다 그냥 그 바닥에다가 화이트만 공군기지 가면 그냥 쫙 길바닥에 서 있어요. 미 본토는 안전하니까 누가 여기를 뚫고 들어와요. 러시아도 똑같은 거예요. 어디 감히 니들이 우리 방공망을 뚫고 들어와. 또
또 하나는 드론의 그렇게 장거리 지역까지 날아갈 수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전투기를 전부 다 멀리 다 배치를 시켜놨잖아요. 그렇죠. 그 왜 그러냐면 우크라이나가 중장거리 미사일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타격으로부터 안전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전투기를 배치를 시켜놨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트럭으로 드론을 싣고 가서 바로 그 지점에서 바로 폭발을 시켰다라는 거죠. 이번에 이 사례를 보면은 중장거리 타격과 관련돼서 상대방을 위협을 하지 않고서도 드론이라는 걸 통해서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측면에서 이것도 굉장히 군사적인 전략적인 측면에서 새로운 국면이 도래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게 사실 이제 금전적인 것도 있겠습니다만 러시아 입장에서는 자존심에 제대로 결정타를 맞은 것. 심지어는 제일 억울한 게 뭐냐면 떠보지도 못하고 당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진짜. 당사자들 입장에서 정말 자존심 상하는 건데. 하다가 당했죠. 그러니까. 근데 러시아 공군기지 정도 되면 뭐 본토까지 그 타격받을 위험은 없다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방공망 체계 속에서 뭐 전파 방해라든지 이제 드론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대책 같은 건 없었습니까? 그거는 아니 기본적으로 그런 대책이 있다고 하더라도 만에 하나 있다고 하더라도 위협이 떴을 때 이걸 제머를 켜는 거지 제머를 24시간 켜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근처까지 와가지고 갑자기 와서 기습적으로 하면은 이걸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질문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날린 드론 한 대 얼마예요? 자, 보통 가격이 뭐 수십만 원 얘기하는데 한 300만 원이 조금 안 됩니다. 한 뭐 우리 돈 치면 27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조금 좋은 드론이라서 그래요. 이번에 날린 이제 이 우크라이나 방산업체 만든 오사라는 이름의 드론인데 이게 보면 여기 AI 기술 탑재돼 있다고 그래요. 표적을 탐지하는 AI 카메라를 장착을 했어요. 근데 이게 AI 모듈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비싸지가 않습니다. 이게 AI 모듈 하나가 수십만 원이면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적 전투기 무슨 폭격기 하면서 이 그림만 그림을 인식시켜서 그냥 거기를 인식되는 걸 가서 지금 공격하게 하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싼 값에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공군기지 근처에 가짜 모형이든 사진이든 인형이든 얘네가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걸 몇 개 만들어놔야겠다. 그게 실제 그거 있어요. 우리 실제로 그렇게 하는데 디코이라고 합니다. 디코이라고 하고 그거잖아. 착각하게 만드는 거지. 목검으로 해놔요. 우리도 있어요, 목검. 코로나 그 시기에서 그 3년 전세가 어려웠다가 이제 경제가 좋아지나 했더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이 터지면서 너무 암울했잖아요. 여기다 대고 인도와 파키스탄 터지면서 야 이젠 큰일 났구나 했는데 그게 오히려 좀 잠잠해졌어요. 그런데 여기서 어마어마한 일이 또 전 세계를 놀라게 합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이란을 선제 공격합니다. 자, 이란이 우와, 날아오는 거 봐. 너무 무섭다. 기습 공격을 가합니다. Israel launched Operation Rising Line, a targeted military operation to roll back the Iranian threat to Israel's very survival. 와, 150여. 딱 구멍 뚫어서 그냥 그 사람 있는 곳만. 진짜 앞으로의 전쟁은 어떻게 되는 거야? 요 13일 새벽이었어요. 이렇게 전격적인 기습 공격을 할 줄 몰랐죠, 이란은. 이란 수도 테헤란 상공에 섬광과 함께 방금 보신 것처럼 불길이 막 치솟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동원한 전투기가 200대가 넘었어요. 그리고 이 전투기가 투하한 폭탄이 330발이 넘었습니다.
그 이유가 이란의 군사참모총장, 항공우주사령관, 그다음에 혁명수비대 총사령관 등등등. 이스라엘 입장에서 굉장히 위협적이다라고 뽑혀지는 이란 군부의 인사들을 드론하고 이 모사드의 첩보작전이 같이 콤비네이션으로 동원이 돼서 이 사람들 정밀하게 다 제거한 거예요. 아파트 구멍 뚫은 거 봐요. 그러니까요. 그뿐만이 아니라 침대에 가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번 전쟁의 명분은 뭐였습니까? 국제사회가 반대하는 핵 개발을 이란이 핵 야욕을 드러내면서 강행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란의 강제 비핵화를 이스라엘에 시킨 건데 핵시설만 파괴해서는 안 된다. 이란 과학자들 머릿속에 있는 핵 지식까지 없애야겠다. 그래서 이란의 핵 과학자 6명까지 이스라엘의 이 정교한 공습으로 제거시켰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이 골칫거리인 핵 시설과 그리고 중요한 미사일 발사대. 그러니까 이란이 왜냐면 이 발사대가 굉장한 무기였거든요. 중장거리 미사일. 근데 그 중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려면 발사 시설과 발사대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이스라엘이 탁 핀셋으로 다 타격해서 어떻게 하냐고. 무력화시킨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방금 일어나는 사자 작전 같은 경우는 그냥 전투기가 떠서 무차별적으로 쑥대밭으로 만든 폭격 작전이 아니었어요. 네, 일반적인 시내 그냥 때리고 이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었어요. 굉장히 정밀하게 선별된 타겟에 가서 서지컬 스트라이크인데 그 정교함이 굉장했던 거죠. 예, 1호선은 사자. 예, 이 이름은 구약성서 민수기에 나오는 말입니다. 거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백성이 암사자와 같이 일어나고 숫사자처럼 일어서 움켜진 것을 먹고 피를 마시기까지 믿지 아니하리로다. 라는 성경 구절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이제 그 숫사자, 암사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거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염원 같은 것들이 있고 어떤 복수심 같은 것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드러나 있는 이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공습이 6월 13일인데 6월 12일 그 전날, 공습하기 전날에 네타냐후 수상이 어떻게 되냐면 통곡의 벽에 딱 가서 쪽지를 하나 거기다 이제 끼워놨거든요. 거기 보면 그 쪽지에 이제 뭐라고 써 있느냐면 암사자처럼 일어나고 숫사자처럼 일어서는 백성. 이제는 우리가 때려 갚아줄 때가 됐다라는 굉장히 복수의 감정을 담은 쪽지를 갖다 담아가지고 저기다 넣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번에 정말 이란과의 전쟁에서 우리가 끝을 보겠다라는 결의가 담겨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구절이 피를 마시기까지 늙지 아니하리로다. 끝을 보겠다라는 이야기다. 그러니까 저거 보니까 김정은은 왜 저렇게 제거 못할까? 아까 아파트에 구멍 뚫은 거 보니까 김정은은 그거 보면서 지금 잠을 못 잘 것 같아요. 아파트 구멍이 제일 충격이었어. 그러니까. 이게 뭐 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구멍만 딱 내가지고. 어떻게 딱 거기만 해가지고. 거기만 딱 뚫었잖아요. 아마 김정은 잠 못 잘 거야. 진짜로. 지하에서 잡니다. 지하에서 잡니다. 지하도 뚫으면 어떡해요. 그 사람이 그날 거기서 잔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켜봤어야 돼. 이게 사람만으로는 그래서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 거 아니에요? 지금 400여 개 정도의 목표물을 동시에 식별하고 공격을 가했단 말입니다. 이게 사람이 모여가지고 해서 특히나 정보 계통에서 일해 분들 좀 아시겠지만 목표물 400개를 준비를 해가지고 해서 한 번에 작전을 한다. 그렇지. 그것도 계속 업데이트해가면서 거의 불가능한데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AI예요. AI. 가스펠이라는 AI가 있어서 위치 파악하고 이제 라벤더 같은 것들을 통해서 사람을 파악해요. 그래서 사람과 위치를 같이 파악해서 때리는 걸 해서 그거를 전부 다 모아서 군사력을 아예 모아서 이번에 한 번에 쏟아낸 겁니다. 무시무시해요. 특히나 이거 과정에서 AI 같은 것들을 동원해서 썼기 때문에 어떤 건 진정한 AI 선제 타격 참수 작전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어요. 저는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이스라엘에서 좀 이란이 좀 멀잖아요. 굉장히 멀는데 멀어. 이 전투기가 200대가 날아오는데 이거를 모르고 있어. 모사드가 정말로 롱텀 장기간 계획을 세워가지고 미리 그 안에 침투한 다음에 어디 타겟이 다 살고 있고 방금 말한 것처럼 제가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밥 먹고 몇 시에 퇴근하고 이걸 다 파악을 해. 그 집안을 다 들여다본다는 거죠. 그렇죠.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일단 드론을 어디다 숨겨놨겠죠. 근데 양홍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AI를 이용해가지고 일제히 띄워가지고 타겟을 다 공격해버려요. 그리고 이 드론이 또 뭐 했냐면 방공망을 다 추적해요. 자, 17시간 만에 보복 공격을 단행합니다. 이게 불꽃놀이도 아니고.
그냥 불이 번쩍번쩍한 성광이 오! 속도 봐요. 속도가 못 그냥 피해. 오! 보면 죽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피해가 큽니다. We see a lot of damage, and as you can see, it is a very big site. We have people that die here. %의 방어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요. 6월 13일 이스라엘에 이제 일어나는 사자 작전으로 이란 전역을 공습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란도 뭐 당연히 가만히 있지 않겠죠. 최고 지도자인 하메네이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란군의 강력한 선언 이들을 처벌하지 않고 지나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이제 보복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흘간에 걸쳐가지고 수백 발의 탄도미사일을 이스라엘에 이제 발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에 이제 공습 경보가 울려 퍼졌고 시민들이 이제 대부분 다 일상생활을 하다 방공으로 대피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부분 다 격추는 됐어요. 그런데 그 중에 몇 개는 방공망을 뚫고 들어갔죠. 들어가서 아까 보신 것처럼 그런 피해를 냈습니다. 사실은 그 아무리 아이언돔이다 하더라도 완벽한 방어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소위 말하는 섞어 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얘네들은 왜 섞어 쏘기를 했을까? 아이언돔에 과부하를 줘서 그중에 몇 개는 떨어뜨려서 이스라엘을 공격을 한다. 그러면 이런 전략을 또 누가 지금 사용하고 있느냐? 북한 또 역시 미사일 시험 발사할 때 초대형 방사포라든지 KN-24라든지 뭐 이런 거를 섞어 쏘기를 통해서 우리의 그 어떻게 보면은 방공망에 대한 그런 교란 압박 이런 거를 보여주고 있고 실제로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을 했을 때도 그때도 여러 가지 섞어 쏘기를 통해서 공세를 가했죠. 지금 이스라엘이 그 하마스부터 시작해서 그러한 공격을 견뎌내면서 아이언돔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은 아이언돔의 어떻게 보면은 방어력을 또 높여 나가는 과정이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이스라엘 역시 인명 피해가 컸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재반격에 나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대대적인 뭐 레이더망도 부수고 또 이란의 주요 시설을 다시 한번 폭격해요. 네. 그 중에 하나 주목받았던 사건이 뭐였냐면 6월 16일에 이스라엘이 이란의 이제 국영 방송국 중에 하나인 IRIB 방송국 건물 시설을 폭격했습니다. 자, 네타냐후 총리 더 세게 나가겠죠. حق و حقیقت است آنچه که ملاحظه کردید صدایی که شنیدید فضای غبارآلوده 아유, 나가야지. 나가야지. 뭐 어쩌고 하다가 지금 보니까 방송국을 때렸는데 생방송에. 마치 그냥 보고 있다가 때리는 것처럼. 알라는 위대하다. 자, 스튜디오 옮겨서 방송을 재개합니다. دقایقی پیش در ساختمان خبر صدا و سیمای جمهوری اسلامی ایران دیدیم نمونه بارز و آشکار مخالفت با آزادی بیان هستش. 어우, 크게 맞았구나. 예, 굉장히 크게 맞았어요. گفته بودن تخلیه کنیم منطقه اسرائیل اما همه تا آخرین لحظه وایسادن تا تصویر اقتدار ایران رو به جهان نشون بدن. 도대체 이 두 나라의 전쟁은 끝나긴 끝납니까?
이거 뭐 이번에도 그런 이야기 나왔죠. 아예 뭐 이스라엘 쪽에선 지도에서 지워버리겠다라는 말도 나왔잖아요. 맞습니다. 두 나라가 이제 무력 충돌한 지 일주일도 채 안 돼가지고 이란에서만 2,000명에 육박하는 사상자가 발생을 했어요. 여기 이제 미국이 개입하면서 이스라엘 이란 사태가 정말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해지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많이 궁금하실 겁니다. 아니 이란과 이스라엘은 언제부터 이렇게 치고받고 싸웠을까? 그렇죠. 미국은 또 여기 왜 개입을 하는지 많이 궁금해하시죠. 놀랍게도 46년 전, 그러니까 1979년 이전만 하더라도 이란과 이스라엘은 베스트 프렌드 국가였고 동맹 국가였습니다. 아, 그래요? 베스트 프렌드. 진짜로요? 그러면 왜 치고받고 싸우는 이런 원거리 원수가 됐는지 제가 짧은 시간이나마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등장하는 썬킴의 거침없는 중동사. 드디어 왔어요. 썬킴의 거침없는 세계사. 썬킴의 거침없는 세계사. 오늘은 이스라엘과 이란 왜 치고받고 싸우게 됐냐 그 역사적인 배경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시죠? 네. 자, 놀랍게도 1979년 이전만 하더라도 이스라엘과 이란은 정말 어떻게 보면 혈맹에 가까운 그런 동반 관계였습니다. 이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인물을 이해를 해야 되냐면 팔레비 2세. 그러니까 1925년부터 이제 이란은 팔레비 왕조가 통치를 해요. 그러니까 팔레비 왕조는 왕이 딱 2명이었습니다. 팔레비 1세, 팔레비 2세 이렇게요. 근데 팔레비 1세도 1925년 집권해가지고 이제 이란을 서구화를 추진했는데 팔레비 2세 아들이 진짜로 친미주의자였어요. 그러면서 1963년도에 이른바 화이트 레볼루션, 백색 혁명이라는 거를 시작하면서 이란을 완전히 미국으로 만들자라고 하면서 미니스커트 허용, 히잡 착용 금지, 디스코텍 허용. 그러니까 당시에 그 이란 테헤란의 사진을 보면 여기가 지금 헐리우드인지 아니면 테헤란인지 헷갈릴 정도로 급격하게 친미화를 시작을 합니다. 미니스커트를 입었었다고. 테헤란에서 미니스커트 입었다니까요. 그 사진이 또 최근에 굉장히 화제가 돼서 SNS에서 막 떠돌아다녔어요. 이스라엘은 1948년도 건국 때부터 친미 국가였어요. 근데 지금 팔레비 왕조가 통치를 하는 이란도 친미 국가잖아요. 이쪽도 친미, 이쪽도 친미니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같은 친구들끼리 악수해. 친구해. 친구의 친구. 이쪽은 이란, 이쪽은 이스라엘이야. 악수해. 그러면서 이란과 이스라엘은 둘도 없는 친구 관계가 됩니다. 어느 정도 둘 사이가 이제 친했냐? 요런 거를 또 만들어요. 이게 뭐예요? 에일라트 아슈켈론 파이프라인이라고 해가지고 이름도 어렵다. 이스라엘 남쪽 끝에 있는 항구 도시고 아슈켈론은 북쪽에 있는 지중해의 또 항구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남북을 관통하는 파이프라인이에요. 남북을 관통했어요? 남북을요. 이게 왜 나온 거예요 지금? 이게 왜 나왔냐? 중동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집트가 친미 국가인 이스라엘과 이란은 수에즈운하 사형 노노. 꼭 이럴 때 이집트 등장해요. 노노. 그러니까 이제 특히 이제 그 이란 같은 경우에는 당시 이제 수에즈운하를 통과해가지고 유럽에 이제 원유를 판매를 하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수에즈운하를 통과를 못하고 하더라도 엄청나게 비싼 사용료를 내야 한다고 하니까 이거 웃잖아. 그때 야 친구 좋다는 게 뭐야? 이란 걱정하지 마. 우리 이스라엘이 도와줄게. 어떻게? 야, 이스라엘을 관통하는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줄 테니까 유조선을 통해 가지고 기름을 싣고 여기 에일라트까지 와. 여기에 기름을 내려. 그럼 쭉 파이프라인을 타고 올라간 다음에 아슈켈론까지 오면은 여기에 대기하고 있던 유조선이 그 기름을 실어 가지고 유럽에 팔면 되잖아. 이스라엘 머리 쓴 것 같은데. 이란은 공짜야?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50대 50으로 하자.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게 윈윈인 게 뭐냐면은 수에즈나 그 비싼 돈 내는 것 바에는 차라리 이 관통하는 파이프라인이 더 싸게 먹혔어요. 길이가 어느 정도였냐면 한 254km 정도 돼요. 그러면 뭐 운송비도 줄고 그러니까요. 이스라엘도 좋고 이란도 좋고 사이 너무 좋아요. 사이 너무너무 좋아. 이 너무너무 좋은 사이가 더 너무너무 좋게 됩니다. 바로 프로젝트 플라워를 두 나라가 수행을 해요. 이건 뭐예요? 무기 개발이네요. 그렇죠. 두 나라가 미사일이잖아요. 두 나라가 공동 미사일 개발을 해요. 공동으로요? 상상할 수 없는 내용.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이란과 이스라엘이 손잡고 미사일 개발을 해? 서로 날리고 있는 사이인데? 그러니까 이게 1977년도였는데 이란과 이스라엘이 모여가지고 이제 우리가 국제사회 몰래 우리가 이제 미사일을 개발해야 되는데 우리 이스라엘은 기술은 있지만 돈이 없다. 근데 이란 너희는 오일머니가 있잖냐? 투자를 해주면 우리가 기술을 제공해가지고 우리가 미사일을 개발해줄게 라는 이런
프로젝트 플라워를 시행을 해요. 그 정도로 가까운 나라였어요. 분위기 좋았네, 저 때까지. 좋았어요. 그러네요. 해골 나누는 사이. 그런데 뭐요? 이란이라는 나라가 갑자기 다른 나라가 돼버립니다. 왜요? 1979년에 이제 이란 이슬람 혁명이 발생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배경이 뭐냐면 요거였어요. 73년도에 1차 석유 파동이 터집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유가가 10배 이상 뛰어버리니까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와 이거 가만히 있어도 난 돈반석이 안 든 거네가 된 거거든요. 문제는 뭐냐면은 오일을 팔았으면 그 번 오일 머니를 공정하게 분배를 해야 되는데 이 팔레비 왕조가 팔레비 파운데이션 재단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왕조 자기들 일가 친척이 독점을 해버려요. 야. 그래서 힘이 문제야. 팔레비 2세의 지인 1, 네가 어떤 국영기업 가지고 2, 네가 어떤 국영기업 가지고 3, 네가 어떤 국영기업 가지고 세상에. 지들끼리 잘 사는 그런 팔레비 월드가 돼버려요. 이 불만이 1978년도에 터져버려요. 특히 이제 그 이란 국영 정리회사 직원들이 아니 돈을 그렇게 많이 벌는데 우리는 왜 월급이 안 나오냐 하면서 정리회사 직원들이 이제 스트라이크, 이제 파업을 시작을 하는 과정에서 민중혁명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이 양반이 팔레비 2세가 와 그럼 우리가 지금부터 오일머니를 나눠줄게. 진정해라. 그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튀어요. 어디로? 도망갑니다. 팔레비 2세가. 프랑스로 가야 되나? 아이, 거쳐가지고 최종 목적지는 바로 미국으로 가고. 미국이요? 미국이요. 아유, 참 이제 권력 못됐다. 공백기가 생긴 거예요. 왕이 도망을 가버려가지고. 그때 프랑스에서 망명 생활을 하고 있던 반정부 인사인 호메이니라는 인물이 귀국을 합니다. 또 저 사람은 프랑스에 있었어요? 돌고 돌아가지고 프랑스에서 망명 생활을 마지막으로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귀국을 한 다음에 국민 투표를 해요. 그러니까 2000년 동안에 이 왕정을 무너뜨리고 우리가 공화국을 세우자, 아랍 공화국을 무려 98%의 지지를 받고 이란 이슬람 공화국이 1979년 3월에 탄생을 합니다. 혁명이구나. 혁명이에요. 그러면 이 혁명을 이끈 호메이니 입장에서 봤을 때는 팔레비가 어디 갔냐 보니까 지금 미국에 가 있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욕을 해요. 팔레비 이란으로 좀 송환시켜달라고. 어쨌거나 뭐 우리 전직 국왕이니까 죄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재판하겠다 했더니 미국에서 안 보내겠지. 노를 해버려요. 못 돌려주겠다. 왜? 그랬더니 당시에 테헤란 대학교에 있는 대학생들이 왕 돌려달라 미국이요 하면서 테헤란 주재 미국 대사관을 점령을 해버려요. 어머나. 이 사건이 이렇게 등장하는구나. 점거를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그 미 대사관 직원 52명을요. 무려 79년도부터 444일 동안 감금을 해요. 1년 넘게? 1년 넘게요. 물론 이란 측의 주장은 잘 대해줬대요. 크리스마스 때 이슬람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크리스마스 때 산타크로스 만들어주고 나중에 크리스마스 선물 주고 메리 크리스마스. 당사자한테 물론 물어봐야지. 이란 측의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약간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격분하는 순간이었어요. 그럼요. 아시다시피 미국은 자국 국민이 외국에 나갔는데 해코지 당한다 되게 싫어하거든요. 한 명이라도 죽으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이거? 52명을 1년 넘게 지금 감금을 하고 있다. 이때부터 이란과 미국이 약간 금이 가는 정도가 아니라 적국이 됩니다. 이건 적국 될 만한 사건. 그렇죠. 근데 또 하나의 엄청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팔레비 왕조 때는 당연히 이제 이란과 이스라엘이 사이가 좋다 보니까 테헤란에도 이스라엘 대사관이 있었겠지요. 있었어요. 근데 그 이슬람 혁명 직후에 호메이니가 어떤 조치를 취하냐면 이스라엘 대사관 방빼 나가. 그런 다음에 그 자리를 누구한테 줬는지 아십니까?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에게 줘버려요. 피에로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최악의 자존심 꺾이는 사건이에요. 너무 꼬인다. 꼬이기 시작한다. 이건 꼬여도 그냥 꼬인 게 아니라 그냥 하루아침에 빡 꼬여버리는 빡 꼬여버려요. 그래서 그때 호메이니가 어떤 걸 선언했냐면 미국은 거대한 악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악마에 기생하는 작은 악마다. 센데. 사탄이라고 했죠, 사탄. 사탄. 사실은 사탄. 그리고 자기 혁명의 명분이 이거잖아요. 억압받는 자들을 해방시킨다 이거잖아요. 딱 보니까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지금 억압하고 있네? 우리가 해방시키겠다. 그때부터 이스라엘과 이란은 적이 됩니다. 이 순간이다. 진짜 순간이네요. 사람 지도자 하나 바뀌었다고.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이란과 이스라엘은 거리가 1600km가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바로 직접적으로 공격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79년도 이후부터는 어떤 전쟁을 벌이냐면 이른바 프락시라고 해서 대리자라고 하는 영어인데 이 프락시를 이용한 그림자 전쟁, 대리 전쟁을 펼칩니다. 직접적으로 전쟁을 못하니까 너무 멀어가지고. 아시다시피 이란은
시아파의 맹주 국가예요. 그럼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주변에 있는 시아파 동지들만 모으면은 약간 대리전할 수 있는 루트가 생겨요. 그러네요. 아 근데 일단 땅 크기가 너무 차이가 나요. 지금. 이란이 한반도의 7배예요. 그래서 이란이 딱 봤을 때 주변에 우리 시아파 친구들이 누구 없을까 하고 보니까 이라크도요. 국민들의 다수가 시아파예요. 시리아 아사드 정권도 범시아파예요. 레바논 헤즈볼라 시아파예요. 또 후티 반군 밑에 있는 시아파예요. 요걸 딱 연결하니까 초승달 모양처럼 보이죠? 네. 그래서 이걸 시아 벨트라고도 하고 초승달 벨트라고도 하거든요. 아 이렇게. 요걸 이용해 가지고 대리전을 펼치자. 이게 한 몇십 년 동안 이런 대리전이 이어져 왔어요. 다 우리가 보면은 막 무슨 뭐 반군 있고 테러 집단이라고 하는 거 다 거기 있는데요? 그래서 요 시아 벨트, 초승달 벨트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이란과 이스라엘은 대리전을 펼쳤는데 네. 이번에 본격적으로 직접적인 갈등을 펼치게 됐죠. 자, 마치기 전에 한 가지 여담을 말씀드리면은 이슬람 혁명 전에 미국과 이란이 사이가 좋을 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아시아 대륙 양쪽 끝에 친미 국가 두 나라가 있어요. 동쪽 끝에는 코리아, 서쪽 끝에는 이란. 둘이 친하게 지내라고. 아무튼 1977년도에 이란 테헤란 시장이 서울을 방문합니다. 그래가지고 야 우리 우호를 증진하는 그런 기념으로 좀 약간 그 도로 남는 거 없냐. 우리 강남 개발도 안 됐을 텐데. 네. 당시 사진 보시면요 허허 벌판이에요. 그리고 야, 이 정도 허허 벌판에 있는 도로는 이름 바꿔도 사람 모를 거야. 그래서 77년도에 삼릉로를 테헤란로로 바꿨는데 하필이면 강남에다가. 1등 수비될지는. 그럼 이란에도 서울로가 있어요? 있어요. 오. 자, 썬킴 교수님의 이제 특강을 아주 재밌게 듣고 왔는데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게 됐어요. 절친에서 이제 앙숙으로 변하게 된 이스라엘과 이란의 관계. 그 양국 전쟁이 더욱 충격을 이제 받게 된 건 뭐냐면 세계 패권국인 미국이 직접적인 군사 개입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폭격기가 가서 폭격을 했다는 거거든요. executed Operation Midnight Hammer, a deliberate and precise strike against 3 Iranian nuclear facilities. 일반인들이 느끼기에는 전조도 없이 갑자기 개입을 한 듯한. 야, 탄두 중량이 2.4톤이야. 반톤이야, 50년. 와. 이쁘네. 오메. 뚫고 들어가다. 계속 몇 발을 떨어뜨리네. 한 곳에. 비행기 와, 시원하게 비행기 만들었어요. 생긴 거 봐. 센터를 들어야 되니까. 파고 들어가는구나. 뭐 앞에 뭐 터빈이 있어요? 막 파고 들어가? 무게로. 아, 무게로. 14톤이네. Iran's key nuclear enrichment facilities have been completely and totally obliterated. یک حقیقت دیگری وجود داره کاری نتوانستن انجام بدن به مقصودی که داشتن نتوانستن برسن 트럼프가 그동안 그랬어요. 우린 개입 안 하겠다. 우린 우리의 이익만 보겠다. 우리 세계 경찰 안 하겠다고 그랬고요. 뭐 미국을 위대하게 뭐 맨날 그 빨간 모자 쓰고 있는데 이번에도 그 모자를 쓰고 이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미국은 왜 이렇게 여기에 관여를 하게 된 거예요?
그 잘 보면요.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작전에 성공하고 나서 한 얘기를 보면은 다 내용이 이란의 비핵화에 성공했다. 이란의 핵을 완전히 제거했다. Iran's key nuclear enrichment facilities have been completely and totally obliterated. 모든 포인트가 미국의 비확산 정책의 일환으로 한 거지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에 미국이 개입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다시 보면은 미국이 국제 분쟁에 개입하는 거에 네. 반대한다라는 그 맥락에서 보면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거기에 대해서 승인해 준 거는 네. 전쟁에 대한 승인이 아니라 미국이 이란의 핵 문제를 해결하는 국제사회의 비확산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의 스틱을 사용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어찌됐건 미국의 한밤의 망치 작전을 두고 공습을 당한 미국과 공습을 당한 이란의 평가가 완전히 엇갈렸습니다. 트럼프는 앞서서 완전하게 다 해결했다라고 했는데 이란은 뭐 전혀 그냥 좀 입구만 좀 살짝 건드린 거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일단 공식적으로는 뭐 완전한 파괴를 했다. 이게 이제 미국 정부의 아직까지도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작전 개시 다음 날인 6월 22일 날 트럼프는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란의 핵시설이 완전히 전적으로 말살됐다. 그리고 오늘 밤 작전은 수십 년 동안 전 세계 누구도 본 적 없는 공격이다. 이렇게 미국의 군사력을 자화자찬했습니다. 그리고 또 6월 23일이죠. 미국의 이제 부통령이 우리가 장비를 파괴했기 때문에 지금 이란은 핵무기를 만들 능력이 없다라고 확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미국이 공격한 이 핵시설 3곳이 공습 직전에 다른 곳으로 이 우라늄 물질이 이전됐을 가능성도 그럼 어떡해요? 굉장히 뜨겁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란 입장은 일단 이래요. 다 비워놨지롱 메롱. 네. 이거예요. 우리 뭐 이미 다 알았다. 우리 또 언제든 맘만 먹으면 만들 수 있지롱. 네. 근데 이란의 이 주장을 일단 고지고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어요. 이란은 이미 이번 공격으로 핵 개발에 상당한 차질을 입게 됐고요. 굉장히 좀 위축돼 있는 상황이에요. 이란의 어떤 핵 개발의 의지와 야욕은 한풀 꺾인 건 분명하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평가했던 것처럼 완벽하고 완전하게 핵 물질을 다 제거했느냐? 그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IAEA의 사무총장이 굉장히 흥미로운 표현을 최근 했습니다. 일부는 이번 공격으로 파괴됐고 일부는 옮겨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얘기하는 것처럼 완벽하게 사전에 모든 우라늄 물질을 이전한 것도 아닌 것 같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던 것처럼 모든 우라늄 물질이 다 파괴한 건 아니에요. 파괴돼서 지하에 묻힌 건 아닌 것 같다라는 게 IAEA의 판단입니다. 그래도 충격은 받았을 거 아니에요? 효과는 있었죠. 아니 근데 아까 댄 케인 합참 의장이 작전 성공했다고 브리핑을 미국 군대를 대표해서 했잖아요. 근데 그 합참 의장이 이제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을 안 해요. 이란이 이야기하는 대로 농축 우라늄도 없었고 핵시설도 한 1년 안에 다 복구할 수 있다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대통령은 완전한 파괴라 그러고. 근데 이제 합참 의장이 대답을 안 하고 미국군은 자기 숙제를 스스로 채점하지 않는다. 성공했는 실패했는지는 정보당국의 숙제다. 채점은 정보당국, CIA한테 툭 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CIA는 또 뭐라 그러냐면 대통령의 완전한 성공이라는 것을 뒷받침할 많은 증거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또 말장난이에요. 일단은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란이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지. 사실은 한 달 후, 뭐 2달 후면 완성 단계다라고 했는데 과연 이란이 거기까지 와 있었느냐. 다 볼 때 거기까지 좀 아닌 것 같거든요. 이스라엘의 주장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러려면 일단 핵실험 같은 게 있었어야 되거든. 핵실험이 일어난 적도 없거든. 일부 미국의 언론에서도 사실은 그 핵시설을 완전히 파괴했다는 트럼프의 주장에 이제 의문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네. 사실은 그때 보면 사진에서 보면 알겠지만 하기 전에 트럭에 몇십 대가 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트럭으로 뭘 날랐을까라는 측면도 있겠고 그다음에 지금 확증이 불가능하거든요. 때리긴 때렸는데 그게 정말 파괴된지 확증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CNN에 이제 어느 기자가 그렇게 보도를 했거든요. 실명을 딱 거론하면서 그녀는 즉각 비난 안 받고 CNN에서 개처럼 쫓겨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나토 정상회의 가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또 이제 기자들이 질문하는데 또 CNN 기자가 질문하겠다고 하니까 뭐라고 했냐면 말씀하시라고 CNN 가짜뉴스 CNN 자 말씀하세요 라고 가짜뉴스 CNN이라고 아주 그냥 명예훼손성 발언까지 했습니다. We have scum that's in this group
CNN is scum. MSDNC is scum. The New York Times is scum. There was CNN, there was the New York Times, and they're both disgusting, really horrible groups of people. Iran's key nuclear enrichment facilities have been completely and totally obliterated. 군사 작전을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완벽한 비핵화. 이거 완벽한 비핵화는 뭐냐면요. 핵 개발자까지 다 없애줘야 돼요. 끝. 근데 그것까지는 불가능하고 시설을 파괴를 했냐? 맞고요. 그다음에 그럼 그 안에 물질이 100% 다 없앴냐? 이거는 물음표예요. 맞아요. 트럭을 옮겼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2주라는 예고 기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빨리 가서 때린 거는 아 이거 더 내비두면은 완전히 다 빠져나가고 200회를 하겠구나. 그래서 그렇게 했거든요. 결국은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일단은 미국은 자신들이 군사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끌어냈다. 이 정도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저는 트럼프의 최종 목표는 스포트라이트를 자기가 가져가는 거다고 봐요. 어찌됐거나. 노벨 평화상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뭐 이스라엘이 뭐 선빵을 날렸던 뭐 이란에 반격을 했던 간에 누구도 예상을 못한 그 벙커버스터를 날린 이후에 스포트라이트는 자기가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그걸 잘해요. 근데 확실히 쇼맨십이 뛰어난 지도자인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지난 6월 24일에요. 느닷없이 이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이냐를 다 주목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느닷없이 이스라엘, 이란이 완전한 휴전 합의를 이뤘다. 라는 내용을 발표를 해버립니다. 발표가 나오기 5분 전까지만 해도 세계 모든 뉴스가 긴장 관계다. 네. 사실 계속해서 그 보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떤 뭐 그 예후도 없이 혹은 뭔가 이제 사전에 무슨 뭐 만남이 있었다, 협상이 있었다 이런 게 하나도 없이 그냥 발표를 해버려요. 그렇죠. 이게 뭡니까 또? 참 희한하죠. 자, 근데 이제 김정은 입장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 김정은은 이걸 봤잖아요. 이란을 미국이 때리는 걸 봤어요. 그러면 이거는 김정은 입장에서 이게 남의 일 같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약간 이런 그 안 좋은 별명이 있었어요. 트럼프가 처음에는 막 뻥만 날리다가 나중에 흐지부지가 된다. Trump always chickens out이라고 해가지고 chicken out이 꽁무니 빼다거든요. 영어로 치킨이 겁쟁이니까. 요 치킨! 그럼 여기에거든요. 아, 그래요? 아, 그러다 도망간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always chickens out 해가지고 줄여가지고 TAC 오니까 타코다. 트럼프는. 김정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 트럼프가 저렇게 무슨 뭐 이란 응징하겠다 뭐 해도 또 치킨 아웃 하겠지 했는데 웬걸 전 세계 예측을 뒤집어 엎고 벙커버스터를 진짜 날려버렸잖아요. 그치. 이번에는 뻑뻑뻑뻑뻑 치킨이 아니에요. 김정은은 야 이번에는 얘기가 다르구나 해서 겁을 먹을 수도 있어 진짜. 그럴 것 같아요. 아니 겁을 먹었을 것 같아요. 그럼 6월 19일에 입장을 냈습니다. 처음으로 이 이란 이스라엘 사태에 대한 북한 정리된 입장이 나온 거예요. 아 그래요? 6월 19일에 입장을 냈습니다. 처음으로 이 이란 이스라엘 사태에 대한 북한 정리된 입장이 나온 거예요. 아 그래요? 오늘 세계가 목격하고 있는 엄중한 사태는 미국과 서방의 지지 후원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이 중동 평화의 암적 존재인 게 드러난 거다. 세계 평화와 안전 파괴의 주범이라는 걸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또 6월 23일 북한,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이 주권 침해와 국제법 위반이다라고 비난하는 보도도 내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미국의 행위가 심각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라며 국제사회 차원의 이제 규탄을 주장했는데 이게 공개를 하면서 이란은 우리의 뭐 혁명적 동지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누구 시켜서 띡 입장 내고 만 거예요. 굉장히 북한 입장에서 소극적으로 원론적인 입장 안 낼 수 없으니까. 원론적인 발표 정도 아닌가요? 이 정도면 그 사람도 얘기 안 하고? 이 정도면 굉장히 점잖은 거예요, 북한 입장에서. 아무것도 안 하면 이란이 삐질까 봐 그냥 쓱. 북한은 반미 연대 차원에서 항상 이란에 대한 지지 연대 입장을 계속 밝혀왔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미국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지속적인 비난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번에 눈여겨본 것은 외무성 대변인 대답이 나올 때 기본은 자기 입장 표명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에. 근데 이 지지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시리아 경우를 놓고 보게 되면 2024년 12월에 시리아 반군이 쭉 밀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이제 북한이 아사드 정권을 지지하는 그런 대변인 대답을 발표를 했고, 거기에 시리아 정권을 자기네가 무조건 절대적으로 지지한다는 그런 지지 입장 표명을 구체적으로 해요.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하지 않았다는 것은 했다. 아마도 시리아의 교훈을 보면서 자기네가 먼저 잽싸게 자기 지지 입장 표명을 했다가 아시아로는 도망치지 않았습니까? 망명했거든요, 러시아로. 하다 보니까 국제관계에서 자기네만 지금 현재 어떻게 됐습니까? 한국은 시리아하고 수교를 맺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제관계를 좀 관망해보자. 이 사실은 이제 다른 사람들은 저 이란의 사태를 보면서 사실은 이제 국제관계에 대한 걸 생각을 하겠지만 그렇죠. 김정은만큼은 저 상황을 1인칭으로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북한의 핵시설, 심지어는 이제 이란의 주요 군사 요인들이 집에서 자다가 저 드론 폭격에 서 죽는 걸 보면서 자신의 안위부터 북한의 어떤 주요 핵시설 이런 것들이 공격당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구나. 미국이 트럼프가 말만 하는 줄 알았는데 벙커버스터를 썼구나 하는 게 실질적인 두려움으로 다가올 것 같은데. 실제 김정은이 이걸 느낀 적이 있어요. 3차 핵실험 이후에 미국의 B-2가 한국 한반도로 찾아옵니다. 아까 말씀드린 GBU-57 슈퍼 벙커버스터가 2013년에 실전 배치가 됐어요. 바로 그 2013년에 온 겁니다. 그러면서 저 안에 벙커버스터로 만약에 김정은이 때리면 그냥 바로 아웃. 그러다 보니까 그때 김정은이 막 지하 벙커에 숨어 들어가지고 와서 하면서 허풍스럽게 뭐 미국 본토 타격계 하면서 뒤에 세워놓고 막 난리를 칩니다. 근데 그게 사실 뭐냐 하면 김정은이가 정말 극도로 공포를 느끼는구나. 당시에 능력도 없는 북한이 미국 본토를 타격하겠다 하면서 뒤에 허세로 그림을 지도를 펼쳐놓을 만큼 공포를 느꼈는데 바로 그 무기를 이번에 써서 어쨌거나 성과가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얼만큼 성과 나왔을지 아마 김정은은 이란한테 곧바로 연락해가지고서 너희 그래서 얼만큼 깨졌냐? 몇 미터까지? 그 안에서 실제로 정말로 어떻게 된 거냐? 그거 파악하려고 지금 난리가 아닐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요. 아까 이란 지지 표명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 저 100% 동의하고요. 근데 거기에 저는 하나가 더 있다고 보는 게 이런 걸 거예요. 우리는 이란하고 달라. 우리는 이란은 쟤들은 뭐 개발하고 뭐하고 하다가 또 이렇게 맞았지만 우리는 이미 다 싸놓고 여기저기 해놓고 무슨 뭐 니네 나탄즈 무슨 뭐 포르도 뭐 이스파한 뭐 여기만 공격하면 되지. 우린 이거 공격하려면은 20개 넘는 지역이야. 핵 농축 시설만 해도 우리가 8개 이상 정도 된다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면 최대한 우리 핵 많아. 너희 덤비면 정말 없어. 이거 그 차이점을 보여주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할 거고 아마 올 하반기가 그 노력이 집중하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8차 당대회 결과해가지고 이제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 성과 전부 지금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일정이 좀 사실 뒤로 많이 밀렸어요. 우크라이나 참전 때문에. 그러면 지금 되게 압축적으로 7, 8, 9월 요 시기 때 쫙 몰아서 도발의 세트를 다 보여주고 우리 다 완성했다를 보여줘야 자연스럽게 9차 당대회 내년으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